자, 이번에는 이제 중세 교회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중세 교회는 초국가적인 강력한 조직체죠. 그래서 그 전 유럽을 포괄하는 커버하는 조직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정상에 있는 교황부터 교황청에는 교황을 보좌하는 많은 관리와 그 서기가 있었고, 교황 다음에 이제 교회 성직자로서 추기경이 있죠. 그래서 추기경 회의에서 교황을 선출하였다. 이게 콘클라페라서 이제 교황을 선출했고요. 실제로 교회 관리의 핵심은 주교로서 몇 개의 주교 강구가 합쳐져 대주교 강구를 형성했고, 그 관리자인 대주교가였다. 각 주교 강구는 의 중심이 되는 도시에는 주교 성당이 있었고, 성당 참사회가 그 주교를 선출하고 그 보좌했다. 하부 조직인 교구는 도시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서너 개, 그리고 농촌에선 하나의 총량 내지 장원이 하나의 교구를 어, 이루, 이루고 있었다. 교구 사제는 그 관리자로서의 그 일반 민중과 접촉이 가장 많았다. 이들은 기본 조직인 외곽인 종교회의와 수많은 수도원, 교단이 있었다. 자, 이렇게 상당히 이제 개서적이고 이런 조직체를 가지고 있죠. 행정적인 조직체를. 예. 자, 이런 조직을 바탕으로 교황은 강력한 정치 권력을 이제 행사했고, 교황이 복종하지 않는 군주나 제후대의 파문을 위협했고, 한 국가에게 성상 금지령을 내리고 했다. 그래서 군주나 제후가 파문에 청해지면 그 군주나 제후가 통치했던 그 지역은 성상 금지령이 내려져요. 그래서 보통 2개 정도 성사를 제외하고는 5개 성사를 못하도록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하도도 이용했죠. 교황이요. 자, 중세 교회는 교회법에 의해서 입각한 독자적인 재판권과 을 가지고 있었고, 형사 관계 첨부의 대부분 벌금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주교의 적지 않은 수입이 올렸다. 자, 교회의 수입은 비단 벌금이 만은 아니었다. 주교나 스토원들은 강대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래서 성직자 재용들이 많았고, 모든 교구민들은 교회에서 10분의 1세를 납부하였다. 이때 초임세, 그래서 이제 성직자에게 취임한 첫해 수입을 교회에 바치는 세금도 있거든요. 요걸 이제 그 실시했던 그 교황이 앞에서 살필 이노케티우 3세죠. 자, 그래서 이제 세금과 그다음에 이제 신자로부터 기부 등 중세교회는 막대한 경제를 가지고 있었던 바 13세기 교황청 수입은 유럽의 모든 군주와 국왕의 수입을 합친 것이었다. 자, 이렇듯 중세 교회는 단순한 종교 기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잔파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체였고, 또한 막대한 경제적 소유자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세 정신계와 문화계는 완전히 교회 통제가 있었고, 칠성사를 통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유럽인들이 모든 일상을 관장했다. 자, 그래서 이 칠성사는 상당히 중요해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신이 있고 여기 신자가 있으면 곧바로 갈 수가 없다고 했죠. 중간에 교회를 거쳐야 되는데 교회가 칠성사를 해야지만 80%의 벌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대사 행위를 통해서 20%의 벌을 그 뭐냐면 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칠성사, 대사 이런 선행을 통해서 교회가 베푼 선행을 통해서만 뭐냐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완벽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옥이나 지옥이 떨어져요. 예. 자, 이런 이제 그 멘탈 부족을 후에 인제 뭐냐 뭐냐면 후에 개신교에서 비판하면서 인제 종교 개혁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 다시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시트교단과 인제 탁발교단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10세기 때 크로니스톤을 중심으로 강력한 개혁 운동을 전개했던 사실이 간해서 앞에서 서술했지만 11세기 때에 또 베네딕트 계율을 엄수하려는 시트교단이 등장했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서는 11세기 말이었으나 시트교단의 발전에 초석이 놓은 클레로브는 수원장의 베르나르를 였다. 그래서 그 시트교단의 발전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 클레르브의 수도원장이었던 그 베르나르였다. 그의 정력적인 노력에 의해서 11세기 초에 5개였던 교단 소속의 수도원이 그가 죽을 무렵에 343개로 증가했고 13세기 말에는 그 수가 다시 배를 늘렸다. 자, 그래서 시트교단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베네딕트 계율을 엄격하게 준수한 걸 취지로 삼아
단순하고 검소한 수도원 생활을 보냈다.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장원을 비롯하여 농경지 기증을 거부하고 직접 항구지를 개간하고 이를 교단의 수입을 삼았다는 것.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히 영국, 잉글랜드 지역 같은 데에서 항구지 개간을 해서 양모지로 변화시켰고, 그래서 이 영국 양모 생산의 중심이 된 것은 이 CQ구단의 어떤 개간 사업의 결과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3세기 들어가면 탁발교단들이 등장해요. 탁발교단. 탁발 승려처럼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복음 활동을 하고 교회 정화 운동을 하는 그런 집단을 탁발 교단이라고 하는데, 그 탑발 교단의 배경이 인제 여기 있죠.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13세기 때 도시의 발달, 그다음에 이단의 발생, RBG파 같은 이단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정화된 복지 지향의 생활에 대한 갈망 등을 결합하면서 두 개의 탁발 교단이 성립됐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알고 있는 이제 탁발 교단은 프란체스코나 이 도미니크파 그 두 개의 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교단들은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이단 발생과 관련돼 있어요. RBG파가 당시 교회를 비판하면서 부정부패에 빠졌다. 비판하니까 그에 대응 차원에서 이제 프란치스코파 도미니카가 등장했고, 그다음에 인제 이노케티브 3 세는 요 알리지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요 두 개의 교단을 승인했죠. 예.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볼게요. 그 하나가 아시지 프란체스코에 의해서 창립된 프란체스코 교단이다. 자, 프란체스코는 중세 성인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인물로서 보다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생활을 권고했다. 그는 자연을 찬미하고 그 속에 신의 영감과 업적을 보였으며 세계까지 설교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도시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도시민에게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복음의 전하라고 했다. 되게 탁발 교단들의 이제 뭐냐 선교 대상은 도시민들이야.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탁발 교단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이 중세 도시 발달과 또 연결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탁발 교단이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도미니쿠스파가 있어요. 그래서 성 도미니쿠스는 왜냐하면 성 도미니쿠스에 의해서 그 성립된 도미니쿠스 교단이 였다. 도미니쿠스는 에스파냐 출신이었으나 남북 프랑스 유행 중 알비지파와 이단에 놀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설교 시작했으며 1216년 교황의 인가를 받아 교단을 성립했다. 그의 주된 목적은 선 프란치스코와 달리 이단을 개종시킨 것이며 청빈을 강조했으나 그것은 교단의 세력과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편이었으며 도미니스크 교단은 종교 재판을 주로 관여했다. 자, 그래서 두 교단은 급속도로 교세가 발전하면서 14세기에서 14세기 대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당대 제일가는 석학을 배출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영향이죠. 그러나 이제 교세가 확장되면서 초기에 청빈과 거리가 멀고 15세기 때 쇠퇴했다. 대개 수도원들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이제 교회 개혁을 주도했지만 이들도 이제 세속에 물들다 보니까 나중에 타락해져. 그러면 또 새로운 수도원들이 나와서 그걸 대체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세 유럽의 수도원을 보면 여기 좀 잘 설명해 놨는데, 먼저 성 베네디트 수도원이 있고요. 예. 6세기, 7세기 때 등장하고 요걸 이제 이어받은 게 크로니 수도원 개혁 운동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언급된 13세기 등장한 선 프란체스코 수도원, 성 도미니코 수도원 이렇게 있고요. 이들 뒤에 이제 종교개혁 시기 때 다시 등장한 것이 예수회죠. 예수회도 수도원의 일종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맥이 쭉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중세 교회의 새로운 피를 계속 공부를 해서 교회 정화 작업을 했던 것이 이 스토원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토원 관련된 내용은 서강자에도 있는데 서강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서강자 157페이지부터 보죠. 자, 이 서강자 이제 스토원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157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두 번째 단락부터가 이제 한 편부터가 이제 수동 관련된 내용이야. 한편 설교하고 성사를 베푸며 세상 속에 사역하는 이 재속 성직자 개서세와 별도,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말하는 이건 좀 생략돼 있지만 여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중세 교회에서 이제 여러 재속 성직자 교회들이 있죠. 이게 왜 갑자기 그러나? 예. 이걸 얘기하는 거고, 자, 서강자도 그 재속 선교자, 그래서 그 교회의 그 개서적 내용을 쭉 얘기하고 나서 그와 별개로 이제 수도원사가 있었다. 수도원이 그 관련된 내용인데 좀 볼게요. 자, 설교하는 성사 베푸며 세상 속에 사역하는 재속 성직자와 개서제의 별도로 제도권 밖에서 더 한층 더 견고하게 금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유형의 영적 엘리트가 있었다. 수도사들의 아버지로 일어난 성 안토니우스가 기둥의 고행사 성 시메노이까지 3세기에서 5세기 거쳐서 이른바 사막의 교부들로 알려진 교행의 영웅들이 속속 등장했다. 자, 특히 이제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 관료화되고 통속화된 교회에 등지고 오지도도가 금육과 고행을 삶을 실천하는 은수자들이 이제 늘어났고 대중사의 명망을 누리던 이 사부들 주위에 제자들이 모여들면서 수도자들의 공동생활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4세기 북부 나일 강변에서 이 수도 공동체가 있었던, 원래 이제 수도는 예전에 말했던 그 이집트나 이런 동방에서 먼저 만들어졌다. 이제 서방으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나일 강변의 수도 공동체에 있었던 성 파코미누스가 처음으로 이런 공동체에 위한 규칙을 작성하고 그와 더불어 동방 수도원의 창시자로 알려진 카이샤드 카이사리아의 주교 성 바시리우스가 그 뒤를 이었다. 이후 그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공동체 생활하는 수도 성직자들은 세상 속의 평신도 영혼을 보살피는 재속 성직자와 더불어 교회 제도의 한 축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았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도원, 동방 수도원 관련된 내용인데, 동방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종교가 또 연결돼 있죠. 그리스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 그 사지보다는 이 수도사의 권한이 커져.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교회에서보다는 이 수도원과 수도사의 권한이 되게 컸고, 그래서 그리스 종교의 중심은 이 수도원이야. 그래서 서유럽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동유럽에서 이제 동부에서 발달됐던 동방 그 교회에서 발달됐던 것이 서유럽에 또 영향을 미치죠. 여기 보면, 자, 서유럽에서는 수도원 제도가 확산되고 확립하는 데 결정적 기여한 것은 6세기 초 성 베네딕투스의 규칙이다. 동방에 나온 기존의 규칙들과 교부의 저술 등을 균형과 중용의 정신으로 종합한 이 규칙은 서방 수도원의 정통의 효시가 되었으니 세상으로부터 분리, 정주 및 공동생활, 가난, 정결, 숙명의 성원, 그리고 하루 7번의 공동 예배와 기도,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에 쌓인 일상생활이 봐도 그 정통을 이루는 요소들이다. 자, 노마식 전례가 카톨릭교의 표준으로서 확립된 카롤린고 제국 아래서 또한 제국 전역의 수도원들이 성 베네딕투스 계율을 채택으로 법제됐다. 이렇게 있죠. 자, 성 베네딕투스 계율의 정신은 후에 10세기에서 12세기까지 수도원 개혁운동이 주도한 크로니스도나 그 뒤에 시투스도원에 계승되었다. 그래서 910년에 설립된 크로니스도원은 봉고나 물결 속의 대형주들이 수도원의 재산과 수도원자 수도원장직을 자신들의 사유물처럼 취급하는 경우에 맞서 세속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했다. 자, 이를 위해 주교를 포함한 모든 외부 권력의 간섭을 벗어나 오로지 교황에 직속하고 계율에 따라 그 자율적으로 수도원장을 선출했으며 이 개혁의 취지에 동참하는 수많은 수도원과 연대하여 코로니 수도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하나의 교단, 수도회를 조직했다. 그러나 하나의 수도원 제국이 이룩한 크로니 수도의 부와 권력에 대한 행위는 11세기 후반에 더욱더 철저하게 세상의 단절, 금융과 운동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도원 운동을 나가는데, 그중 신호세 수도사를 알려진 시토스도에는 크로니의 화려함을 비난하면서 건축과 의식, 복장 모든 면에서 단순 소박함을 강조하고 장원제에 근거한 지대 수입뿐이 아니면 우리 수도사의 노동에 의해서 자급자를 추구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수도원이 등장하고 수도원에 대해 또 비판적인 수도원이 등장하고 또 이 비판적인 수도원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 계보가 쭉 아까 전에 언급했던 그 수도원 계보들인데, 자, 하지만 시토스토에 또한 눈부신 성공과 역설을 피하지 못하고 예초 개혁 정시 부와 권력 속에서 세세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과정에서 또 새로운 수도회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그 프란치스코 성교회와 수도세 프란치스코 교단과 그다음에 도미니쿠스 교단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내용은 이제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정통적인 수도원의 정신이 태조한 가운데 도시사회 발달과 도시 대중의 성숙한 영적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유형의 수도사들이 13세기 등장해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었다. 이들이 말하자면 수도 성직자들의 간주한 삶과 재속 성직자들의 활동적인 삶을 결합시켜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도시를 통해서 막 돌아다니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수도사이면서도 청청한 수도원 경내에 침투한 게 아니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처럼 대중들이 설교하고 탁발하면서 세상을 떠돌아다녔다. 에스파냐 도미니쿠스 신부회가 성립한 성 도미니쿠스회 또는 다른 별칭으로 선교자 형제가 있는데 똑같은 명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 아시시 출신의 프란치스코가 설립한 성 프란치스코회 또는 별칭으로서 작은 형제와 같은 삭발수회는 무엇보다 세속의 대중을 설득하고 계도하고 구제하는 데 사도적 미덕을 실천한 것이었다. 자, 이렇게 재속성직자 및 수도성직자 신분을 중축으로 한 중세교회는 모두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봉사를 제공했다. 그들의 세례를 주고 설교하고 미사를 집전했으며 그 다음에 신자들의 속죄를 위해 또한 축복을 위해 기도했고 죄를 사해주는 망자의 명목을 빌어주었다.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봤고요. 수도에 관련된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학문의 부활 관련된 내용을 또 계속 볼게요. 자, 학문의 부활 보죠. 봉건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을 바탕으로 유럽은 11세기 이후에 사회와 문화의 모든 면에서 스스로 자각하고 눈부신 독자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형상은 에스판의 이른바 재정복 운동, 그 다음에 십자가에 나타난 유럽 세계와 이슬람 세계에 대한 반격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유럽인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당시에 있어서 일종의 선진 문화였던 고도 발달 사회적 문화를 접촉하게 되고 그로부터 많은 것을 유럽인들이 배우게 되었다. 자, 그런 중에 유럽 중세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전 저작에 대한 접할 기회를 가지게 됐고 그것이 유럽에 전해진 건 사실이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중세 초기 때는 그 이름만 알고 있었죠. 근데 이때 계기로 해서 이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들어왔어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철학이 들어왔는데 이게 심플라톤 철학이야. 이 심플라톤 철학은 어딜 통해 들어왔냐면 여기는 이제 그 비잔틴 제국을 통해 들어왔어. 그래서 비잔틴 제국을 통해서 중세 때부터 중세 11세기 이후부터 들어와서 또 이탈리아 르네상스 때 또 한번 들어오게 되죠.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주로 이제 저쪽 중동 지역에서 통해서 들어왔고 요 그 심플라톤 철학 같은 경우에는 비잔틴 제국을 통해 들어왔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이슬람 세계에선 9세기 말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저작이 그 뭐냐면 아랍어로 번역됐고 이에 변형해서 심플라톤 학파의 일부 저작도 번역됐다. 자, 이슬람 세계 아랍 학자나 유대인 학자들, 유대인 학자들이 그 아랍어를 그 유럽어로 이렇게 라틴어로 번역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슬람교나 유대교에 조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자,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 저작들의 일부는 시칠리아에서 그리고 대부분 에스파냐 토렌토에서 자, 요거 지명 외워 두셔야죠. 요거 예전 토렌토 관련돼서 이거 왜 그래? 자, 토렌토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요 토렌토 지명이 나왔죠. 지도와 함께. 자, 그래서 토렌토에서 라틴어 번역되어 12세기 후반에 아랍 학자들이 주석과 더불어 유럽에 소개되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이 이제 밑에 있어요. 토렌토에서 어떻게 뭐 번역되고 그 내용인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로마 제국의 몰락후 유럽에 알려진 유일한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이라고 는 고작 보에티우스가 번역한 논리학에 관한 초보적인 논문이었던 참에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이 전부 소개된 사실은 유럽의 중세 학문의 발달에 크게 자극될 수밖에 없었고 그 사실 중세 학문은 어떤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체계가 어떻게 이제
기독교의 테두리 속에 융합시키느냐, 야 상당히 이제 중요한 중심으로 전개됐던 건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종전에 그 기독교 철학은 교부 철학을 바탕으로 했죠. 이 교부 철학은 그 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해요. 근데 인제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유입되면서 종전의 이 교부 철학을 어떻게 하면 아리스토텔레스과 융합시킬 것인가 하는 이제 과정에서 스콜라 철학이 발달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보편 논쟁들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한 큐에 정리한 학자가 인제 아퀴나스라는 학자죠. 신학대전. 음. 자, 그래서 요거 과정인데, 자 이건 뒤에 있으니까 그때 읽어보기도 하고요. 자, 11세기 이후에 상공과 도시의 발달은 중세 학문과 문학 발달에 다른 강력한 자극제가 되었고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중세 전반기에 있어 학문과 교육의 중심이 수도원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이 수도원이 이제 점점 바뀌어갖고 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도시가 발달되면서 그 지위가 수도원에서 일반 성직자로 옮기게 되고 특히 이제 주교 성당인 부속학교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수도원, 그다음에 스콜라라고 하는 부속학교, 그다음에 대학으로 옮기죠. 유니버시타스라는 대학을 옮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주로 인제 뭐냐면 주로 그 성직자들이 지식을 독점해왔던 단계인데 대학을 넘어가면서 성직자 외의 계급도 인제 뭐냐면 지식을 공유하게 되죠. 연구하게 되고. 예. 그래서 성직자 중심의 어떤 지식의 독점 형상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12세기 13세기 넘어가면요. 자,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 로마 제국 말기에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받고 가르치는 개인 교사가 있었으나 알프스 북쪽에는 대부분 학자들이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해 줄 수 있는 주교 성당이나 부유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 결과 11세기 때부터 이제 12세기 거쳐 주교 도시의 학문과 교육의 중심이 되었고 학생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제가 아까처럼 스콜라 같은 학교들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세기 후반부터 13세기 거쳐서 이 학문의 중심지가 대학으로 다시 옮겨져요. 예. 그러니까 대학이 성립되고 수도원은 물론이고 성당은 부속 학교를 대신해서 학문 연구와 보급의 새로운 중심이 발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서강자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177페이지 잠깐 펴볼까요? 예. 자, 지식과 기술의 전파인데 이 기출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주도했다. 물론 플라톤 철학도 일부 번역되긴 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주고요. 그다음에 의학이나 재기술, 나침판 이런 것도 같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아랍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그렇게 이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때 주도적인 그 문화적 중개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이제 라틴어 번역돼서 여기에 인제 저쪽 그 서유럽에 들어가게 되고 자, 비잔티움부터는 심플라톤 철학이 들어와요. 심플라톤 철학.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그래서 지중해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지식과 기술 교류도 증대됐다. 여기에 특히 주목할 점은 지식과 기술의 전파는 일반적 성격을 띈다는 점이다. 즉 선진 기술과 지식들은 항상 동해에서 서로 흘러든다. 그러니까 서양이 지금은 발달됐지만 그다음에 동양이 발달됐죠. 동양에서 서양으로 흘려들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문화도 높은 문화에서 선진 문화에서 후진 문화 지구 흘러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사실 천년경에 다시 지식의 세계에 진출한 무렵 서유럽은 비잔티움 제국과 이슬람 세계와 비교해 여러 면의 후진 지역이었다. 중세 초 서유럽에서는 성경 연구가 지적 활동을 지지하면서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에 관한 연구와 지식은 쇠락했다. 반면에 이슬람 지배를 받던 오리엔트, 북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는 고전기 그리스 문화의 많은 요소들을 상속받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고전기 문학 작품들이 아랍어로 번역됐고 주석서로 연구됐어요.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동 지역, 이슬람 지역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더 연구가 활발해졌어. 예.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왜 연구했냐면 어 신의 영광과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발달됐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거는 이제 스콜라 철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중동 지역 이슬람 세계도 신학하고 뭐냐면 철학이 결합된 형태였는데 이거는 같은 시기에 인제 뭐냐면 그것도 중세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고전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유럽에 흘러 들어갔던 출구 역할을 했던 곳이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 또 오리엔트에 세워진 라틴 왕국들. 그러니까 여기 라틴 왕국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냐면 저쪽 비잔틴 제국 라틴 제국 아니에요. 그 망하고 세워진 라틴 제국이 아니라 우리가 인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제 왕국도 있죠. 그 밑에 공국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배를 받던 이베리아 반도였다. 특히 이베리아 반도는 이스라엘 선지 문화가 유럽을 전파한 제1의 통로 역할을 했다. 이베리아 반도 북쪽에 기독교 왕국이 남하여 이슬람의 지배했던 영토를 점령하게 되면서 이슬람 학문이 기독교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특히 1085년 알폰소 6세가 이슬람으로부터 빼앗은 토렌도를 어, 알폰소 빼앗은 토렌도는 이후 그리스어나 아랍어로 된 텍스트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제1의 작업장이 됐다. 그때 라틴어를 번역할 때 주요 역할을 했던 집단이 유대인들이야.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어디 많이 살고 있었냐면 요 스페인 지역, 이베리아 반도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있고 유대인에 관련된 건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이렇게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재정복 운동 이후에 쓸모가 없어지니까 탄압을 받거든요. 특히 필리핀 2세 때 막 탄압을 받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에스파냐에서 떠나 가지고 어디로 갔냐? 네덜란드로 간 거야. 그래서 이 금융의 중심지도 에스파냐에서 네덜란드 옮기게 된 거죠. 에스파냐 쫓당 이제 망하게 되고요. 예. 자, 카스티아 왕 알포스 10세의 후원을 받은 학자들은 천문학에서 첼스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 아랍어 저자들 번역했다. 자, 이런 덕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작품들이 서방 기독교 세계에 소개될 수 있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서방 기독교 세계에 남은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은 6세기 때 철학자 보에티우스가 번역한 초보적인 논리학 몇 편이 몇 편이 고작이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작품들이 번역에 가서 소개되면서 서방 기독교 세계는 지적 혁신을 야기했다. 13세기 스콜라 철학을 대표한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이성과 기독교 신학을 어떻게 조화할 걸 노력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신학 외에도 철학 외에도 선진 의학 기술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 이제 이분 신화 같은 사람들인데 이 이분 신화는 이제 철학자이면서도 과학자이면서도 의학자며 박학다식한 인물이야. 그리고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접목시켰죠. 플라톤의 실제론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목론을 접해서 보편 문제를 해결했어. 아랍 세계에서도 보편 문제가 있었거든. 그걸 이제 아퀴나스한테 영향을 준 거죠. 아벨라도나 아퀴나스에 영향을 줬던 철학이 철학자 이분 신화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보면 선진 이술 또한 이슬람 세계부터 들어왔는데 고대 히포크라테스, 갈라누스의 의학 체계는 중세 이슬람 세계를 대표하는 과학자이자 의학사였던 이분 신화에 의해서 더욱 정교해졌다. 자, 이후 유럽 기독교 세계를 수용하면서 유럽 기독교 세계가 수용됐다. 이 과정에서 이베리아 반도의 유대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문화적 중개자 역할을 했다고 했죠. 11세기 말에, 그러니까 11세기 초 이베리아 반도에 새로 장악한 북아프리카 이슬람 왕조들은 그레나다의 유대인들을 축출하고 이렇게 쫓겨난 유대인들이 이베리아 반도 북부에 기독교 왕국, 남부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에 이주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주한 유대인들은 이슬람 기독교 세계에 이슬람 선진 이슬을 전달해 줬다. 자, 그다음에 제지술도 여기 이제 들었는데 제지술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게 원래 중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탈레스 전투에 바그다드 이렇게 제지 기술자들이 잡혀갖고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 바그다드에서 만든 이제 종이 기술은 어디로 가냐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갖고 저쪽 서유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탈레스 전투 이후에 이렇게 넘어가는 경로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탈레스 전투를 계기 위해서 바그다드, 북아프리카, 이베리아, 유럽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발명되어 이슬람 세계 통해 11세기 유럽에 도입된 제지수는 유럽 역사를 바꾸었다. 중세 말 종이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었다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늦어지거나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중세 중기 때까지는 양피지를 사용했잖아요. 양피지는 이게 뻣뻣하고 그다음에 불편해 쓰기가.
그리고 인쇄를 할 수 없죠. 양피지에다가 인쇄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양피지를 계속 했으면 인쇄술이 발달할 수 없었죠. 그리고 지식의 보급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종교 개혁도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근데 재질술이 들어오면서 종이가 사용됐기 때문에 인제 대량으로 이제 생산할 수 있고 또 인쇄도 가능했고 지식 보급도 확대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재지술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발명된 이슬람 세계에 거쳐 지중해에 도입된 나침판이 없었다면 서유럽은 대항해 시대에 열지 못했을 것이다. 이외에 이제 서유럽은 비잔티움과 이슬람 세계의 천문학, 지리학, 수학, 그다음 건축 분야의 선진 지식을 흡수하고 모방했고 때로는 이들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렇게 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베리아 반도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온 그런 이슬람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 단락은 인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비잔티움 관련된 비잔티움은 신프라톤 철학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석에서는 이 신프라톤 철학 관련된 내용을 뭐냐면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서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번역하는 과정에서 인제 여기 토렌토에서 신프라톤 학파의 저작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있는데 근데 물론 신프라톤 철학도 이제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여기에 들어온 통로는 어디냐면 비잔틴 제국이야. 요거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요고 여기 신프라톤은 보조적인 거요. 그다음에 비잔틴 제국에서 신프라톤 철학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밑에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1438 년에 피렌체에서 이제 열린 공의회는 피렌체의 르네상스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 공의회는 교황 에우게니우스 4세가 비잔틴 제국을 팽창하는 오스만 위협에 공동 대처하고자 동서교의 통합을 목색을 하기 위해서 비잔틴 황제와 그의 사줬던 이탈리아를 초청한 것이다. 자, 황제와 그리스 종교의 성직자로 구성된 고문단과 비잔티움이 대표하는 학자 700명이 필렌체에 모여서 협상을 벌였다. 자, 사절단 중에 특히 플라톤 철학가였던 게오르게 게미투스 플라톤의 플라톤 강연은 그 프렌치 지식인들에게 큰 감명을 줬다. 이름도 똑같네요. 비슷하네. 플레톤이고 플라톤이고. 예. 자, 이 강연을 계기 위해서 메디친가는 필렌체에 플라톤 아카데미를 설립했고 이게 인제 교과서에서 나와요. 예. 그 플라톤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나중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한테 망하잖아요. 콘스탄티노플 폴리스가 이제 뭐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 수정에 들어갈 때 그때 인제 탈출한 비잔틴 학자들이 플라톤 철학을 연구한 비잔틴 여기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신플라토 철학이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유럽에 전파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1453 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오스만 투르크 수중에 들어가자 다수의 그리스 지식인들은 서방 기독교 세계를 피신하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발전을 한층 고양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잔틴을 통해서 신플라톤 철학이 이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는데 근데 신플라톤 철학이 뭐냐? 플라톤 철학을 좀 더 형이사학적인 면과 추상적인 면으로 바꾼 철학이야. 예. 그런데 더 나아가면 복잡하거든요. 저도 이해를 다 못하겠고 근데 그 정도만 기억을 해 두세요. 우리가 뭐 윤리나 뭐 사상을 전공하는 그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요 정도만 딱 선을 긋고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역사는 되게 종합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뭐 거 가운데 뭐 사회학 이론도 나올 수 있고 종교 사상 그다음에 뭐 문학도 나올 수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거기 역사 개론서 안에 있는 내용 안에서만 좀 하고 이해 수준도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되지 너무 파면 안 돼. 예.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별로 도움이 안 돼. 다른 데 공부를 해야지 이거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딱 요 정도 수준 제가 제시한 수준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플라톤 철학을 추상화시킨 학문이 신플라톤 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요. 다시 인제 넘어가서 서계를 읽어 볼게요. 자 서계 이제 중세 대학이 나오는데 중세 대학은 인제 두 문제 나왔나? 예전에 객관식 때 1번 나왔고 최근에 09 년에서 15년 사이 13년 사이에 객관식 기준에 나왔던 건데 되게 어떻게 나왔냐면 예전에 지도가 나오고 대학의 위치 같은 거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에서는 각 대학의 인제 주로 세력들 전공 학문 분야 이런 것들을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 빈도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어. 예전에 기출에 한번 언급됐기 때문에.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유럽에서 대학은 12세기 후반부터 13세기 초에 거쳐 시기로서 학생 또는 교수와 조합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넓게 보면 길드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중세적인 조직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대학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 대학을 보면 우니베르시타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유니버시티라는 말이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죠. 우니베르시타스라는 말은 원래 집단적 의미의 전체를 뜻한 뜻이며 어떤 공동체의 어떤 공통된 목적을 추구하는 집단에 적용되었고 실제로 이제 수공업자들이 하여에게 사용됐다. 그래서 이 우니베르시타스가 이제 대학의 어원인데 이게 이제 대학만 뜻했던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목적을 이룬 단체들에게 그냥 쓰였던 일종의 이제 일반 명사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이라는 의미도 굳혀진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대학의 기호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위한 길드였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길드라는 말에서 쓰는 일반적인 명사이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으로 길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와 남유럽에서는 학생 길드, 그리고 알프스 이주인 교사 길드가 있었고, 자, 이렇게 이제 학생들 교사의 결합은 국왕이나 군주의 허가 없이 이루어졌고 또 연대기 작가의 주목을 끌 만한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볼로냐, 파리, 옥스포드 대학의 설립연대가 확실치 않았고 캠브리지 대학 설립연대도 예민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교사 길드, 뭐 학생 길드,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뭐냐면 중요성 그게 띄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후대 가서야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제 부각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당대 기록에는 이 대학에 대한 것을 간혹가다 이제 좀 나와 있을 뿐이지 어떤 정확하게 그 대학에 대한 전문적 기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도 제대로 모른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대학의 이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대학들이 이제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도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면요. 잠깐만요. 자, 이 지도를 보죠. 이 지도는 그 뭐냐면 예전에 기출 관련돼 갖고 나왔던 그 지도 그러니까 예전에 이 중세 대학의 기출 관련된 지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걸 파악하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옥스포드 대학 있죠. 유명하죠. 여기에 이제 신학으로 되게 유명해. 그래서 옥스포드 대학 중에 유명한 사람이 그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캠브리지 대학이 있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옥스포드 대학에서 나와 가지고 나와서 만든 대학이 캠브리지 대학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파리 대학이 있는데 시험 문제 이 파리 대학이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관련돼 갖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파리 대학 출신이야. 파리 대학. 예. 그래 갖고 인제 여기 뭘로 유명하냐면 신학으로 유명해. 그래서 이제 교수 중심의 대학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볼리뉴 대학이 있죠. 볼리뉴 대학은 이제 뭘로 유명하냐면 법하고 유명해요. 여기는 학생 중심의 대학으로 또 유명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밑에 살레르노 대학이 있어요. 살레르노 대학. 의학 중심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대학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다음에 다시 인제 봐서 또 넘어갈게요. 이제 각각의 대학들이 나오죠. 먼저 이탈리아 대학을 볼게요. 이탈리아 블루노 대학인데 이 블루노 대학 하면 법하고 유명해요. 예. 법으로 유명하고 학생 길드 중심으로 인제 운영됐던 대학이죠. 아이고. 자, 그래서 그 볼리오노 대학은 12세기 초에 후스한 일레니우스 로마법 강요와 이 로마법 강의할 때 이 사람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12세기 중엽에 그라티아누스 교회법 강의 등 그 기반을 마련했고 12세기 말에는 그 명성이 끌려 전 유럽에서 학생들이 모여들게 되었다. 학생들 스스로 보존책으로서 이탈리아 학생들과 이탈리아 외의 학생들 또 주입된 두 개의 학생 길드가 이제 그걸 주도를 했고요. 대학 운영과 학교 생활을 관리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파리 대학이 유명한 파리 대학. 파리 대학은 앞에서 신학을 중심으로 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교수 길드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파리 대학은 노트르담 성당학교의 멍성에 끌려 모인 교사들이 12세기 때 길드를 형성으로써 성립되었으며 1200년에 필립 2세로부터 교사와 학생들의 특권을 부여한 특허장을 구비했다.
자, 이 특허증을 교부했다는 걸 볼 때 그 당시 유니버스 스타스,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집단 자체가 일종의 중세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볼리오니 대학이 법학으로 유명한 반면에 파리 대학은 신학의 연구의 총본산이었다. 자, 그다음에 옥스퍼드 대학이 나오는데, 옥스퍼드 대학은 12세기 전반기에 파리나 폴리노부터 편력 교사부터 강했었고, 편력 교사라는 건 편력자가 들어오면 한 곳에 정주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이제 그 강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순회 교사. 한 학교에 있지 않고 옆 학교에 이제 순회하면서 하는 강의 있잖아요. 순회 교사들. 그런 걸 교사들을 볼 수 있다라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강의에서 싹 듣고 1167년에 헨리 2세가 대불 관계가 악화하고 파리에 있던 영국 학자들의 귀국 명령이 내림으로써 그 기틀을 마련했다. 자, 옥스포드에 모인 교사들은 북유럽 간 남유럽별로 두 개의 길드를 조직했고요. 그리고 이제 캠브리지 대학은 옥스포드와 파리에서 이주해온 교사들에 의해서 성립되었다. 그래서 그 아빠의 영향처럼 이제 제가 여기 옥스포드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 캠브리지는 요 애들 중에 일부가 이제 와서 만든 게 캠브리지 대학이잖아요. 예. 유명하죠. 지금도 유명하죠. 옥스포드와 캠브리지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밑밖에 13세기부터 15세기에 걸쳐 많은 대학들이 성립되었으며 13세기 에스파냐, 포르투갈, 그리고 14세기는 독일에도 대학이 있다. 독일에서 이제 유명한 대학은 여기 보시면 이제 프라하 대학이 있어요. 프라하 대학. 그래서 독일 황제 카르 4세가 이제 성립된 대학인데, 요 프라하 대학은 독일이라고 하지만 체코죠. 그 당시에 뭐 독일의 범위에 있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체코, 오늘날 보헤미아 지역에 있는 학교죠. 독일에 있었던 학교 중에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체코지만요. 그래서 이 프라하 대학이 또 유명한 게, 여기엔 흡수라는 인물이 나오지, 종교개혁자.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라이프치히, 마인츠, 하이델베르크, 캐론 대학 등등 여러 대학들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대학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모든 대학들이 세속 군주나 도시 당국은 물론이요, 교인의 지배나 통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 투쟁의 결과 얻어진 것이 대학의 자치권이죠. 대학 자치권 관련돼서는 그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죠. 지문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옥스포드 대학의 경우에 교사 학생 그리고 그들 시중에 드는 사람들에 대한 사법권을 대학 총장이 장악하게 되었고, 파리 대학의 경우에 이에 보태어 대학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 길드, 이를테면 서점상, 잉크 제조업자, 장사 등에 대한 감독권과 오랫동안 성당을 장악해온 교사 자격증 수요권 등이 대학에서 획득했다. 자, 대학의 기본 과정은 이제 보면, 요 기본 교육 과정 보면 길드가 좀 유사해. 이 수공업 길드하고 이제 유사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보면 3단계로 구성돼 있어. 우리가 이제 수공업 길드 보면 도제, 직인, 장인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비슷하게 이제 구성됐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 교육 과정은 문법, 수사, 논리와 세교과와 산수, 기하, 성문, 음악의 사고과, 이런 실자유교과였다. 그래서 이제 쌍교과를 수호하면 문학사라는 학위가 주어지는데, 자, 이것은 직인하고 이제 비슷하다라는 거죠. 자, 초보적인 교과를 가르칠 자격이 주어진다. 후 5, 6년 동안 수업을 거친 후 비로소 완전한 독립된 자격 교사적인 문학석사 그래서 될 수 있으며, 그는 7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는 전반 교사가 되든지 전문 학부인 법률, 의학, 신학을 수학하는 길을 택하게 된다. 자, 이 전문 교양을 이제 이수한 박사학위를 수학하게 되는데, 중세에 있어서 이제 학문 중에 방위권 신학의 이수가 가정이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직인 자유교과를 이수하면 직인이 되는 거고, 직인이 열심히 해갖고 박사가 되는 거죠. 문학 석사. 예, 마스터는 말이 박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장인한테 또 쓰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나와서 그 뭐냐면 법률 그 학부, 전문 학부. 그래서 법률, 의학, 신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되게 돈이 되는 이제 법률과 의학이 제일 잘 팔렸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제일 이제 뭐냐면 존경받는 그 학문은 신학이었죠. 이 신학이 제일 어려웠고. 자, 하여튼 그래서 문학 석사는 4년을 이수하면 비로소 신학사가 되고, 그 다음에 6년을 수학해서 신학 박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 신학자들은 그
신학자나 학생의 돈벌이가 잘 되는 법학과 의학을 많이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첫 번째로 이제 여기 대학에 들어서 배울 게 뭐냐면 7교육과정. 자유교과를 배우고 여기에서 세 교과를 이수하면 뭐냐면 두 번째로 이제 문학사 자격증을 주어지죠. 이게 직인하고 이제 비슷하고 여기는 도제하고 비슷한 케이스고요. 자, 이들이 이제 뭐냐면 5, 6년 동안 이제 뭐냐면 계속 공부를 또 하면 완전하게 문학 석사로 넘어가. 이게 직인에서 길드주의 장인에 해당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학 석사가 되면 뭐냐면 이때 이제 문학 석사가 이제 되고 그다음에 박사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박사 과정에 4개의 전문 교과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법률, 의학, 신학 등등 이렇게 전문 교과가 있는데 4개인가요? 3개죠, 3개. 여기 보면 3개네요. 법률, 의학, 신학이니까 3개가 있는데 요 3개 중에 신학이 제일 어려웠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이제 다단계 구조를 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한 건 직인,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도제, 직인, 장인, 그다음에 박사 이런 식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대학의 구조면에 중요한 발전은 칼리지의 추진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니베르시타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길드 형태의 이제 존재였는데 여기에서 이 칼리지라는 게 등장해요. 칼리지. 그래서 우니베르시타스에서 이 칼리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조합에서 칼리지였는데 예전에 우니베르시타스 때는 벌다는 이제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이 이게 조합이다 보니까 건물이 없고 예를 들어서 교회 이제 시청이라든지 교회당이라든지 도시의 시청이라든지 공공건물을 빌려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북소영이 이제 그래서 카페에서 강의할 때 건물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형태야. 그런데 이제 독재자들이 이제 뭐냐면 딱 건물 하나 만들어줬어. 이게 원래는 수업하려고 만들어준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빈곤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기숙사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제 먹고 자고 하니까 여기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곳에 떠들어가면서 이제 뭐냐면 강의실 빌려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 빈 공간을 강의실로 만들어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요 기숙사 안에 강의실을 만들었어요. 이게 칼리지야, 칼리지. 예. 그래서 이 칼리지가 이제 뭐냐면 중심 그 대학 교육 장소가 된 거야. 그래서 종조의 조합 형태에서 요 칼리지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이 기숙사도 있고 강의실도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니베르시타스에서 칼리지로 이렇게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칼리지를 단과대학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우니베르시타스를 종합대학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거 우리식의 생각 이거 좀 잘못된 번역인 것 같아. 우니베르시타스는 일종의 길드 형태고 그리고 근데 칼리지는 이제 길드 형태에서 벗어나서 그 건물이 있고 기숙사가 있고 거기에 와갖고 학생들 모여서 공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학의 모습이 이 칼리지 형태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형태죠, 형태. 대학의 운영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말씀 우니베르시타는 종합대학, 칼리지는 단과대학. 이건 우리식의 번역이에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칼리지 형태의 이제 내용을 이제 좀 얘기하는데 보면 자, 이는 대학 밖의 인사들에 대한 대학 밖의 인사에 위한 그러니까 독지가들이라고 번역하면 되죠. 빈곤한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 설립을 위해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자, 이러한 기숙사에서 빈곤한 학생들이 무료로 또는 아주 싸게 숙식을 제공했으며 교사가 여기에 이제 상주를 하면서 학생의 수업도 지도했다. 그래서 여기가 강의가 이루어진 거야. 자, 그래서 실제의 칼리지 형태는 1258년에 부유한 상인인 로베르트 쇼르봉이 설립한 쇼르보르 대학 이 사람이 이름을 따서 이제 만든 대학이죠. 자, 옥스퍼스의 경우에 노제스트 주교 머턴의 워터가 성립한 워터 칼리지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북부 유럽의 대제후인 존 베리온이 설립한 벨리온 칼리지가 가장 오래된 것이다. 자, 이런 칼리지는 성립자부터 강대한 토지와 지대의 기준을 받아 중세마의 종합대학에 강의해서 점차 중요한 걸 사실하고 단과대학이 대부분 차지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번역한 건 좀 앞에서 제가 우리식으로 지금 번역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번역하는 것보다 그냥 칼리지, 유니베르시타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유니베르시타스는 길드 형태의 어떤 대학 운영 형태인데 반해서 칼리지 형태의 대학 형태는
그 대지가 있고 거기 건물이 있고 거기에 학생들이 모여 갖고 수업하는 오늘날 대학교 형태의 운영 방식으로 왔다. 그러니까 운영 방식이지 지금처럼 종합대학, 단과대학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는요. 제 생각에. 자, 하여튼 그렇고 중세 대학의 학생들은 일단 성적에 속하고 성직자시고 삭발했으나 그 언도는 반드시 경건한 것만은 아니었다. 면학에 열중한 면도 있는가 하면 뭐 술과 노래의 여자라는 청춘을 구가하는 낭만적인 동시에 방자한 면도 있었다. 자, 학생과 시민들과 유혈소득이 빈번해 있고 언제든 돈이 부족한 학생들에 있어 훔치는 것이 예사였다. 뭐 요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자, 이런 결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중세 문화의 발전에 헌정을 공헌했다. 예, 그래서 대학의 의의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저명학자들은 대학에 속해 있었고 각 학부는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 인정받고 있었다. 자, 어느 교황은 종교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파리 대학의 신학부에 상의하지 않은 것을 사과한 일이 있었다. 대학 졸업사상들은 학식이 필요한 전문직 직업을 메꿨는데 문학 석사는 교사, 학교자, 행정가로 진출했고 법학 박사는 이제 노마법을 이제 노마법 수요가 많았다 보니까 노마법을 사용 국가에서 법률가나 군주에 관련 행사했고 교회 법학자들은 교회 법정의 법관이 되었으며 신학 박사는 신학 교수나 고위 성직자가 되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인적 자원을 배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일이죠. 중세 문화에 공헌을 했고 두 번째는 여기는 뭐 다양한 분야의 인적 자원을 공급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은 서강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서강자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서강자 관련된 내용 읽기 전에 어,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17번입니다. 아, 17번이 아니라 12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은 12번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소강자 웹페이지 펴보시면요. 166페이지 펴보세요. 166페이지. 잠깐만요. 이게 166페이지. 여기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네. 166페이지. 마지막 달러부터 이제 읽어볼게요. 자, 스콜라 철학은 처음에는 스토원이나 대성당을 부속된 학교에서 자라났으나 이후 크게 발전한 대학에 있었다. 12세기 이어 이르면 대성당 주위에 성직자 양성인 학교들이 들어서 있었으며 이런 학교들 가운데 몇몇 이 시기에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새로운 지적 활기 속에서 최초의 대학이 발전되었다. 그래서 라틴어로 대학이라는 말은 우니베르시타스 원래 전체라는 뜻이고 길드라는 그러니까 길드라는 것은 이제 여기만 뜻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일반 명사였는데 나중에 유니버시타스 하면 이제 대학이라는 의미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대학은 말하자면 지식인들의 길도 이런 길드가 처음 조직된 것은 이탈리아 본류와 프랑스 파리였다. 볼리오 대학은 로마 법학자 이르네리우스의 명성에 따라 모여든 학생들이 조직된 길드였으며 1200년 존원한 1200년에 존원한 필리프 2세가 부유한 특허장에서 처음 언급된 파리 대학은 노트르담대 성당학교와 아벨라르 같은 저명한 신학자들의 명성을 끌려 모여든 교사들의 길드였다. 그 다음에 이제 볼리오 대학은 길드를 대표하는 학생장이 사실상 대학 총장으로서 학위 수여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교사 초빙이나 수업과 재정 등 대학 운영의 전반적인 거쳐 주도권을 가졌으며 파리 대학에서는 그다음 주도권은 교사 조업 수준에 있었다. 중세 말에 가서는 대학 운영이 결국 교사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초창기에는 학생이든 교사든 조합을 결성한 이유는 각지에 모이던 어, 초창기에 학생이든 교사든 조합을 결성한 이유는 각지에 모여든 학자들이 시민권이 없는 이방인 처지로서 자신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조합을 결성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죠. 예, 시민권이 없는 이방인 처지에서 자신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외부에 온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볼리오나 팔리에 이어서
잉글랜드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도 대학이 등장했으며 이후 13세기, 15세기 때 동안 유럽 각지에 많은 대학들이 설립되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자생적인 대학들과 달리 후기에는 군주와 제후, 교황을 비롯해서 고위 성직자 등 성속의 권력자들과 그 다음에 도시 당국의 후원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들이 많았다. 자, 어느 경우든 대학들은 교회의 교회의 세속적인 권력을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리를 얻어나갔다. 그래서 대학인들은 이제 성직자들 준하는 사법상의 면제권을 누렸으며 대학 총장이 대학 구성원들 관련된 대학에 대한 사법권 행사했다. 이건 특허장에 의해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상인 수공업 길드의 도제, 직인, 자긴 같은 위계서에 마찬가지로 지식인들 길드인 대학에서도 단계적인 진급 및 자격 취득 과정이 있었다. 일단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주로 문법과 논리학을 배우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서 문학사가 되었고 그 학사는 교사의 도제 로서 새로운 신입생을 지도하면서 그 뭐냐면 이 도제라고 표현됐는데 서기에서는 직인이라고 표현됐거든요.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지도하면서 몇 년 동안 수련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한 교사 자격을 갖춘 문학 석사가 되었다. 석사는 더 이상 수업을 하지 않고 자유교과 교사의 교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상급 학부에 진학한 후 더욱더 긴 수업 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자, 이런 상급 학부는 신학, 법학, 의학 전공 과정이 있었고 해당 과정을 이수하면 박사가 되었다. 예컨대 모든 학문의 여왕을 통했던 신학 박사가 되려면 사실상 14년 이상의 수련했고 35세 이상이 되어야 됐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돈 벌려야 되는 건 법학과 의학이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컬리지의 등장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보면 자,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독지가들이 기숙사를 수립하고 이곳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생활과 학업을 지도하면서 칼리지가 이제 탄생했다. 그래서 파리의 소르본, 옥스퍼드의 발음이 안 돼. 머튼 칼리지, 케임브리지의 피터하우스 등 13세기 후반에 세워진 최초의 칼리지들이었다. 번번한 건물이나 강의실이 없었던 상황에서 종종 도서실까지 갖춘 칼리지들은 수업하고 연구하기 아주 좋은 시설이었다. 그래서 이런 칼리지들이 점점 대학이 늘어났고 독자적인 교수진과 운영권을 가지게 되면서 중세 말의 교육 대부분 상당 부분 이런 칼리지에서 담당했다. 그래서 우니베르시타스에서 칼리지 형태의 대학 운영 방식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면 대학에 관련된 이제 뭐냐면 의의와 뭐 한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서양사 서계보다 좀 더 자세히 돼 있거든요. 자, 대학은 13세기에 탄생한 이후 급속히 늘어나 1450년 무렵에 이르면 거의 50개에 달했다. 그러나 중세 말의 대학은 지식기관으로서 초창기처럼 활력을 띠지 못했다. 대학 자체가 하나의 기득권 집단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보다는 국가나 교회 충국들이 이제 뭐냐면 더 많이 배치되었고 이와 함께 정치 권력에게 점점 더 긴밀하게 뒤엉켜 있었다. 자, 스쿠라처럼 활력을 잃어버렸으며 궁중의 새로운 지식 문화의 중심지로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예.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고 뭐 여기 보면 여기까지가 한계고 그다음에 여기가 유의네요. 예. 여기가 한계, 의. 두 번째 이제 한계 볼게요. 여기가 첫 번째 한계고 사제직은 물론이고 지적 공적 영역에 소외됐던 여성들은 새로운 교육기관에 등장한 대학에도 역시 발을 들였다. 더욱이 대학의 학위 제도가 점차 특정한 직업의 자격 조건과 결부되면서 여성들은 의사 법률가 벌 의사 법률가 교수 같은 전문직의 제도적 배제되기 마련했다. 그래서 전문직에서 이제 여성들이 배제됐다 이런 거죠. 자, 이런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의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보면요. 자, 중세대학은 로마 제국의 멸망 후에 문명의 등불에 근근히 보존되었던 수도원과 상당학교에 뒤이어 지식의 생산과 전수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이로부터 시작된 대학의 지적 헤게모니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 그다음 학문의 중심지인 종교기관에서 세속적인 대학으로 이동함으로써 오랫동안 성직자들이 독점했던 지적 활동의 저변이 훨씬 더 넓어진 것은 또한 문화사적 의의가 있다.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세 초기 때는
지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성직자들만 갖고 있어요. 종교 기관들만. 근데 대학이 출현되면서 좀 더 이제 더 저번으로 이제 확대된 거죠, 이 지식이.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대학과 더불어 직접 노동자의 대가로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 계층이 등장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의 새로운 신분 상승의 통로 구실하게 되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대학의 의의와 관련된 내용 중에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인적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귀족 외에도 가난한 사람도 많았고 대학을 통해서 신분 상승의 통로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스콜라 철학이 있는데 이 스콜라 철학은 의외로 많이 나와요. 이게 기출. 문화 부분, 서양 문화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스콜라 철학의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나 봐. 예. 근데 이거 좀 보시면 알겠지만 좀 약간 어려워. 요걸. 스콜라 철학, 그다음에 뒤에 토마스 아퀴나스, 그다음에 또 요 나온 내용도 있는데 요걸 좀 약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배경 지식을 좀 설명할게요. 배경 지식을 설명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스콜라 철학 강독을 할게요. 예. 그래서 요거 좀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자, 스콜라 철학에서 인제 발전한 과정이 제일 논쟁이 됐던 게 뭐냐면 아 명문론과 실제론이거든요. 명문론과 실제론을 이걸 보편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 보편 논쟁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신의 의지를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신학과 기존의 신학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논쟁이었어요. 이 보편 논쟁이. 그래서 이제 이 명문론과 실제론 논쟁 관련된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 이 스콜라 철학의 발전 과정을 좀 설명을 이론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철학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돼. 철학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이 실제론과 유명론 또는 명문론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자, 이 실제론, 유명론은 똑같은 말이에요. 실제론과 명문은 똑같은 말인데 자, 이걸 알려면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그리스부터 이제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세상을 인식했는가 이걸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물론 지금의 서양인들도 비슷하지만 세상을 뭘로 보냐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봤죠. 하나는 이제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거죠. 현상적인 것은 가변적인 거야. 예. 그래서 있고 그렇지만 이건 실제 모습이 아니에요. 예. 실제는 현상의 그 이면에 있는 거죠. 현상의 이면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현상을 움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보편적인 거고, 예, 원리적인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실제라고 해요. 그래서 현상과 이게 실제란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보통 인제 서양인들은 어디를 강조하냐면 요 실제적인 모습,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보편적이고 원리적인 모습을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요걸 주로 연구하는 학문이 실제론이 된 거야. 인식론 측면에서 실제론인데 실제론은 고전적 실제론을 기준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개념 실제론이 있고 그다음 온건 실제론이 있어. 개념 실제론을 제시했던 사람은 이 플라톤이죠. 플라톤이 이데아론에서 제시했고 몽골 실제론을 제시했던 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 차이죠. 형상과 진료를 이제 통해서 몽골 실제론을 제시했어요. 예. 그래서 있고 그러면 이게 개념 실제론이고 온건 실제론이 뭐냐? 자, 실제가 중요하긴 하는데 실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래서 개념 실제는 실제가 우리 안에 개체 속에 밖에 있다는 거야.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개념 실제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온건 실제론은 실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이게 온건 실제론이야. 예. 그래서 인제 보면 자, 여기 개념 실제론은 보편적 실제, 보편자가 사물 밖에 존재할 때 뭐냐면 우리 개념 실제론,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인제 있죠. 근데 이데아론을 보면 그 이데아론이 있고 그다음에 보이는 현상은 이데아의 반영문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데아가 일종의 실제가 되는 거죠. 밖에 존재하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온건 실제로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에요. 예, 바탕을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형상과 진료가 있어. 예. 그래서 형상이 있고 그 진료가 있으면 형상과 진료가 관계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데 형상과 진료가 뭐냐면 다 안에 있는 거죠. 예, 객체 안에 형상이 있고 진료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형상과 진료가 서로 간에 연결을 하면서 하는 건데
요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여기서 그냥 원본 실제론 개념만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형상과 진로처럼 관계처럼 대체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보편적 실제가 보편적 사물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신앙과 이성의 논제에서 볼 때 여기에서는 신의 의지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거죠. 예, 바깥에. 그리고 우리 이제 원본 실제는 신의 의지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중요시면 이성도 파악될 수 있죠. 우리 이성을 통해서 신앙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신의 의지를. 그러니까 여기는 철저하게 신 중심의 신앙이고 예수님. 여기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신의 의지가 우리 이성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 거고 이 원본 실제론. 그래서 개념 실제론과 원본 실제론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명론은 좀 보게 이 유명론은 실제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강조해. 현상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강조해. 아,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인제 얘네들은 추상적인 명칭, 그러니까 실제 같은 표시하는 추상적 명칭이나 개념들은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떤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형상의 명칭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편적인 실제를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과 가변만 인정해. 개별적인 사실들을 만 강조해. 눈에 보이는. 이걸 뭐냐면 오직 명 이름만 있을 뿐이다. 이 이름에 그러니까 추상적인 명칭들은 오직 개별적인 이름에 불과하다. 그래서 유명론 또는 명목론이라고 하죠. 이처럼.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실들을 강조했다는 거. 그래서 추상적인 명칭은 개별적 형상의 명칭에 불과하다. 그래서 요 보편적 실제를 인정하지 않는 게 유명론인데 요 유명론도 인제 기원이 됐던 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야.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온건 실제론 해석했다가 온건 실제론 해석할 수 있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적인 것들을 되게 강조했거든요. 개별적인 어떤 경험이나 개별적인 관찰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자연과학에도 되게 관심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유명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유명론과 연결시켜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 유명론 안에서도 또 두 개가 있어. 구여명 개념론하고 신유명론이 있어요. 이걸 구유명론이라고 하죠. 예, 개념론. 개념론은 뭐냐면 우리가 인제 여기 보면 1+1 이라는 개념 있죠. 그럼 2가 되는 거죠. 자, 1과 1은 뭐예요? 하나의 개념이죠. 1은 한 개의 개념을 나타내는 거, 한 개의 개념을 나타내는 거, 두 개의 개념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엄밀히 말하면 1+1 이라는 건 2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예, 여기 신유명론. 왜냐면 요거는 1과 1은 쪼금이라도 딱 보면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 않다는 거야. 0.1 그램이라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연필 하나와 연필 하나가 있으면 연필 A와 연필 B는 동일한 무게가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2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개념론과 신유명론이 인제 어 차이가 나는데 구유명론, 개념론은 개념의 유사성을 인정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유사성을 인정하죠. 남자와 여자의 유사성을 인정해요. 남자 유자. 그래서 인제 얘가 남자 집단들은 남자가 붙이고 여자 집단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상의 이제 의미가 없지만 개념의 유사성을 인정하는 그 개념론이고 구개념론이고 신유명 유명론은 아예 개념의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아. 그냥 개별 하나하나 봐. 1+1, 1+2는 개념론에 입각해서 이제 성립될 수 있지만 이 신유명론의 입장일 땐 1+1은 2가 성립되지 않아. 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마다 다 차이가 있죠. 그게 인제 뭔가 그래서 구유명론이나 신유명론은 현상을 강조하죠. 개별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체 차이점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유사성을 인정하는 건 구유명론이고 유사성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신유명론이에요. 예. 그래서 인제 이 구유명론은 인식의 주관적인 유사성을 인정한다. 근데 신유명론은 인식의 주관적 유사성조차도 부정하고 철저하게 개별성을 강조한다. 예. 요거보다 개별성 강조가 더 강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럼 예를 한번 들게요. 우리가 연필이나 추상적 개념이 있으면 여기에서 개념 실제 연필은 개별 떠나서 역사, 정치, 경제 뭔가 실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집합 명사의 명칭이 아니라 그 위에 뭔가 역사적 실체가 있고 정치, 종교 따로 있는 거야. 개별 떠나서. 그래서 인제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의하면 이제 원본 실제로는 연필이나 추상적 개념은 연필 개념 안에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실체가 있는 거죠. 이건 밖에 있고 여기는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유명론은 뭐냐면 그냥 연필이라는 것은 그냥 연필이라는 여러 가지 집단들의 어떤
추상적인 명칭에 불과한 그냥 이름에 불과한 거지 거기에 뭐 이름에다가 뭔가 역사, 정치, 경제적인 것들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공통적으로 동일한데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얘들은 뭐냐면 연필이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을 실체하지 않고 개별 연필의 유사성을 인식을 바탕으로 그냥 일반 명사에 불과하다. 유사성은 인정하죠. 비슷한 걸 꼭 짝지어 갖고 유사성을 인식을 한다는 거. 자, 신유명도는 뭐냐면 연필이라는 말은 실제 존재하지 않고 여기까지는 동일해. 근데 개별 연필의 유사성의 인식 없이 특정성을 지칭한 호칭에 불과하다. 그 연필 외에도 다른 사람의 연필에 호칭을 붙일 수 있고 호칭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중요한 건 연필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막 그래서 여러분들 인제 학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생기를 보고 "이게 문제아이다." 해 갖고 하면 문제아이들 나름대로 그 개념이 형성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개념들은 뭐냐면 신유명론 입장 볼 때는 중요하지 이게 뭐냐 오히려 사문의 본질을 흩을 수 있다. 왜냐면 그건 그냥 유사성일 뿐일 거고 오히려 그 유사성을 초월해서 그 개별 하나의 어떤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면도날처럼 이렇게 쫙 다 긁은 다음에 다 면도를 한 다음에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어떤 개념이나 이런 걸 틀을 다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오콤이 이제 유명한 말로 있죠. 오콤의 면등을.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면도날을 우리가 이제 면도날이라는 걸 통해서 그 면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도날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면도질을 해서 개념과 이런 것들 다 없애서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신유명론이죠. 그래서 인제 이 신유명론의 대표적인 학자들 보면 그 개념 시절 대표적인 학자들 보면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있고요. 그다음 안셀무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온건실제론 같은 경우에는 인제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개념 실제론과 온건 실제를 접목해서 이성과 신앙을 강조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구유명론자들은 이제 유명한 사람은 아벨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벨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실제론하고 유명론을 접목시켜 갖고 이성과 신앙을 이제 강조했던 그 사람인데 여기 잠깐만요.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요게 온건 실제론인데 개념 실제론 적었네. 예 온건 실제론과 유명론을 접목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인제 신유명론은 이제 예전에 시험 볼 때 오컴이나 스코투스 특히 오컴의 면도나 유명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면도날이 이제 수험을 깎는 것처럼 다 깎아서 없애은 다음에 상을 봐야 된다. 아무런 편견이나 어떤 개념이나 그다음에 이런 지식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제대로 개별적인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여기까지는 되게 보면 여기 개념 시절 원고 시절 여기까지는 되게 이 철학을 신앙과 정복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신학을 통해서 신의 어떤 존재를 철학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거야. 예. 근데 요게부터 이제 이게 신유명론 단계 이게 그 14 세기 정도 들어가서 단계에서는 요때 등장한 이 스콜라 철학자들은 이 뭐냐면 철학하고 신학을 결별시키죠. 분리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신학은 신학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성은 철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분리시켜. 신학과 철학을. 예, 요 단계의 이제 학자들은.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제 제가 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 표를 깔고 접근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온건 실제론인데 요 개념 실제로 돼 있네. 예. 요거 좀 고쳐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요 스콜라 철학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예.